저는 정수연입니다. 올해 45이죠. 직업은 의사입니다. 정확히는 흉부외과 전문이고요. 사람들은 제 삶을 성공적이라고 말합니다. 대학병원 과장 자리에 있고 논문도 여러 편 냈으며 환자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삶에 무언가 텅 빈 구멍이 있다는 걸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수술을 연달아 3건 집도하고 나서 탈의실에서 쓰러졌죠. 과로였습니다. 동료들이 황급히 저를 응급실로 옮겼고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병실 문이 열리며 같은 과 선배인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정신 좀 차려. 이러다 진짜 큰일 나. 괜찮아. 좀 피곤했을 뿐이야. 좀이 아니라 많이지. 넌 일밖에 모르잖아. 선배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일밖에 몰랐습니다. 의대 다닐 때부터 그랬죠. 친구들이 연애하고 놀러 다닐 때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엔 더 심했고요. 40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은요? 연애는요? 물론 몇 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상대방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연 씨는 일이 우선이잖아. 나는 그냥 부수적인 존재 같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일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고요함만이 저를 맞이하죠. 현관문을 열 때마다 느끼는 그 적막함.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샌드위치로 저녁을 때우고 있는데 문득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아래 칸이죠. 거기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죠. 의대 시절 동아리 사진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전체 단체 사진이었죠.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계단에 앉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물컵 자국이 있었습니다. 둥그런 얼룩이 한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자국이 생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사할 때 물컵을 올려놓았다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때 황급히 닦아냈지만 자국은 남았죠. 근데 왜 하필 그 사람 얼굴 위에 물컵을 놓았을까요? 무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러였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강민호였습니다. 건축학과 후배였죠. 연합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항상 웃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감성적이었죠.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꺼내본 걸까? 20년도 더 된 일인데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후회가 없는 걸까? 일만 선택하고 살아온 이 삶이 정말 옳았던 걸까? 다음 날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백의를 입고 회진을 돌았습니다. 환자들을 보며 차트를 확인하고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물컵 자국으로 가려진 얼굴이요. 점심시간에 후배 의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리모델링 프로젝트 관련 회의였죠. 새로운 수술실 공간 설계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외주 건축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22살이던 때였죠. 의대본과 1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처럼 공부밖에 몰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으로 직행했죠.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외워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좀 쉬면서 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나는 이게 편해.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농담도 서툴렀고 분위기를 읽는 것도 어려웠죠. 그냥 혼자 책을 보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대는 팀 활동이 많았습니다. 해부 실습도 조별로 했고 발표 과제도 그랬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섞여야 했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같은 과 친구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동아리 하나 들어가자. 의대생들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 싫어. 나는 공부해야 돼. 에이, 한 학기만. 건축학과랑 연합동아리인데 재밌대. 관심 없어. 하지만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졸라댔죠. 결국 제가 졌습니다. 한 학기만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은 신입생 OT였습니다. 캠퍼스 근처 카페에 30명 정도 모였죠. 의대생 절반, 건축학과생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시계만 들여다봤습니다.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2학년 강민호입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밝은 미소였습니다. 의대본과 1학년 정수연이에요. 선배님, 의대 공부 어때요? 엄청 힘들다던데. 힘들죠. 외울 게 많아서요. 저도 비슷해요. 건축도 설계하고 모형 만들고 정신없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짧게 해도 개의치 않았죠. 그 이후로 민호는 모임 때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옆자리를 차지하고 편하게 말을 걸었죠. 어느 날 동아리에서 건축 전시회를 갔습니다. 시내 갤러리에서 하는 작은 전시였죠.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간 것뿐이었죠. 민호가 제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선배님, 이 공간 배치 보세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계산해서 설계했대요. 그래. 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디자인하는 거죠.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심으로 건축을 사랑하는 게 느껴졌죠.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의학을 좋아해서 의대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적이 좋아서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선택했죠. 열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건축 이야기를 할 때면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공간을 그려 보였고 빛과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게 부러웠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로 MT를 갔습니다. 펜션을 빌려서 이틀을 보내기로 했죠.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친구가 졸라댔습니다. 수연아, 이번엔 꼭 가야 해. 다 같이 가는 건데 너만 빠지면 섭섭하지. 알았어. 갈게.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은 신나서 고기를 굽고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테라스에 나가 있었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호가 나왔습니다. 선배님, 여기 계셨네요. 응, 좀 답답해서. 저도 사람 많은 거 별로예요. 조용한 게 좋아요. 의외였습니다. 민호는 항상 밝고 사교적으로 보였으니까요. 선배님은 왜 의대 왔어요? 물었더니 민호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적 때문이에요. 다들 의사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후회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건축이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행복해요. 부럽다. 뭐가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 선배님도 있을 거예요. 아직 못 찾았을 뿐이죠. 그날 밤 대화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선배님, 잠깐 시간 있어요? 왜? 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건축 모형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건물이었죠.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선배님이 미래에 운영할 병원이에요. 제가 상상해서 만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어? 그냥요. 선배님이 멋진 의사가 될 것 같아서요.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진심이었습니다. 그 모형은 지금도 제 집 어딘가에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2학년이 되었습니다. 동아리는 계속 다녔습니다. 한 학기만 하려던 게 1년이 넘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민호 때문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모임이 있는 날이면 괜히 옷을 신경 써서 입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후드티에 청바지였는데 그날만큼은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아리 정기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다 같이 모였죠. 민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선배님, 요즘 어때요? 공부 많이 힘들죠? 응. 시험 기간이라 죽을 맛이야. 저도요. 설계 과제 때문에 밤을 새웠어요. 민호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이거 좀 봐주세요.
화면에는 건물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제가 설계한 소규모 병원이에요. 선배님 말 들으면서 영감을 받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민호는 병원 설계를 하면서 저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여기 진료실 배치는 환자 동선을 최소화했어요.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요. 민호가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미소였죠. 잘했네. 실제로 지어지면 좋겠다. 선배님이 원장 되면 제가 설계해 줄게요. 약속이야? 약속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따로 만나기도 했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민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배고파. 밥 먹을래? 대답은 금방 왔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학교 앞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떡볶이를 시켰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왜 의사가 되려고 해요? 진짜 이유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까 망설여졌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안정적일 것 같아서. 그게 다예요? 응. 별로 멋진 이유는 아니지?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솔직한 게 좋아요. 다들 거창한 이유되지만 사실은 비슷할 거예요. 너는 다르잖아. 건축을 정말 좋아하잖아. 그건 맞아요. 저는 운이 좋았죠. 민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도 찾을 거예요. 의학 공부하다 보면 좋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민호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동아리에서 축제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건축 모형 전시회였죠. 준비 기간 동안 민호와 저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아리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갔고 민호와 저만 남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응?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선배님이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수님한테서 온 전화였죠. 잠깐만. 받아야 돼. 네, 교수님.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해. 급하게 실험실 가봐야 돼. 교수님이 부르셔서. 아, 네.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어서 가세요. 정말? 네. 괜찮아요. 그럼 나 먼저 갈게. 미안해. 실험실로 뛰어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민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기말고사가 시작되었죠. 저는 시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공부 힘들죠? 화이팅이에요. 고마워. 너도 파이팅. 시험 끝나고 밥 먹어요. 제가 살게요. 그래. 좋아. 하지만 시험이 끝난 뒤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준비에 바빴고, 민호는 설계 과제 때문에 밤을 샜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에 나갔습니다. 민호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왜 안 와? 몰라. 요즘 바쁜가 봐.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아무리 바빠도 모임에는 꼭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모임에는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안 왔어? 무슨 일 있어?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답이 없었죠.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일주일 후 동아리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수연아, 너 민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민호가 선배랑 사귄대. 건축학과 4학년 선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응, 유명한 선배래. 잘생기고 실력도 좋다던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잘 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민호는 제게 그냥 동아리 후배였을 뿐인데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아리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마주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왜 안 나와요? 괜찮아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20년 전 그날 저는 제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민호를 좋아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3학년이 되었습니다. 봄과 3학년은 임상 실습이 시작되는 시기였죠. 병원에 나가서 실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의학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특히 흉부외과에 끌렸습니다. 심장 수술을 참관했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집도이의 손끝에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죠.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민호 생각은 가끔씩 났습니다. 캠퍼스를 걷다가 뒷모습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 심장이 철렁했죠.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었지만요. 동아리는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친구들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민호가 선배랑 잘 지낸대. 둘이 맨날 붙어 다닌대. 그래, 잘 됐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잘 된 게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4학년이 되었습니다. 졸업이 다가왔죠.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민호를 봤습니다. 학교 앞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혼자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냥 지나쳤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었죠.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수연아, 축하한다. 이제 진짜 의사네. 아직 멀었어요. 레지던트 과정이 남았어요. 그래도 잘했어. 자랑스럽다. 부모님은 기뻐하셨지만 저는 왠지 허전했습니다. 뭔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레지던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당직을 서면 이틀을 꼬박 깨어 있었죠. 하지만 견뎠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년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후배 레지던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애는 안 하세요? 할 시간이 어딨어. 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도 사람은 만나야죠. 나중에 생각해 볼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 이후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두려워졌으니까요. 3년차 때 짧게 연애를 했습니다. 같은 병원 내과 레지던트였습니다. 먼저 고백한 건 상대방이었죠. 수연 선생님, 저랑 사귀실래요? 고민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수연 선생님은 일밖에 모르시네요. 전 선생님한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자리를 잡았죠. 수술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논문도 썼고 학회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축하해 줬습니다. 수연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좀 생각해봐라. 내 나이가 몇인데. 엄마, 저 바빠요. 일만 하고 살 거야? 나이 들면 외로워.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를 무심코 훑어보고 있었죠. 그때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대 동아리 동창회 공지였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민호가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함께 있었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민호 결혼 축하해. 미국 유학 간다며? 부러워. 응. 아내랑 같이 가. 둘 다 대학원 합격했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렸습니다. 제 역도 아닌데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민호는 이제 제 삶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를 마셨죠. 한 병을 다 비우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놓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죠. 짧은 연애를 몇 번 더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수연 씨는 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못 내시면 의미가 없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40대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저를 신뢰했고 후배들은 존경했습니다. 성공한 의사였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고요함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도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일은 성공했지만 삶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죠.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였습니다. 병원 리모델링 프로젝트 회의가 잡혔습니다. 외주 건축사무소 담당자가 온다고 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제게만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민호가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민호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니 곧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무소 대표 강민호입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조금 더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흉부외과 과장 정수연입니다.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나 봅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수술실 설계안이었죠. 프로젝터 화면에 3D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계의 핵심은 의료진의 동선 최적화입니다. 환자 안전과 수술 효율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민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의 얼굴만 보였으니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이마가 조금 넓어진 것 같았지만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설명할 때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부원장이 물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동선 배치가 합리적이네요.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나려는데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수연 선배님,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선배님이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응,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20년 만인가요?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할까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좋아. 병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죠. 민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뭐 별일 없이. 계속 병원에서 일했어. 과장까지 되셨네요. 대단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오래 있다 보니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실력으로 된 거죠. 예전부터 노력하셨잖아요. 너는 어떻게 지냈어? 민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다가 5년 전에 돌아왔어요. 유학 갔다고 들었어. 네.
아내랑 같이 갔었죠. 아내.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침을 삼키는 게 보였죠. 아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5년 전이에요. 한국 들어오기 직전이었죠. 길을 건너다가 트럭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여전히 슬퍼 보였습니다. 아이는 없어? 딸이 있어요. 서연이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혼자 키우고 있어? 네. 쉽진 않지만 잘 해내고 있어요. 서연이가 의젓해서 다행이에요. 대단하네. 선배님은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응, 혼자야. 왜요? 선배님 같은 분이 타이밍을 놓쳤어.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됐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죠. 그날 이후 프로젝트 때문에 민호를 자주 만났습니다. 회의가 일주일에 2번씩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죠. 어느 날 회의가 일찍 끝났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 왜? 같이 먹을까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알아요. 좋아.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김치도 맛있었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예전 생각나요.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던 거. 기억해? 당연하죠.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왜? 선배님이랑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때가 좋았어. 민호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식사 후 같이 걸었습니다. 가을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왜 연락 안 했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때를 말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동아리 그만뒀을 때를 말하는 거였죠. 미안해. 바빠서 그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도 알았을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의대생은 바쁘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배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때, 뭔데? 좋아한다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선배님 좋아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민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고 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죠. 하지만 선배님을 완전히 잊을 순 없었어요. 나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도 그랬어. 너를 좋아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심이었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응, 시작하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호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의 연애였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하는 제대로 된 연애였죠.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민호와 있으면 편했습니다.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었죠.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미술관에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냥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만 나누기도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서연이를 만나줄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을 소개시켜준다는 건 진지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망설여졌습니다. 아이를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만나자.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가 선배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나에 대해 얘기했어? 조금요. 병원 선생님인데 아빠랑 학교 선후배였다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놀이공원이었죠. 아이가 있으니까 민호가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민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 작은 아이가 있었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이를 처음 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했죠. 키는 제 가슴팍 정도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똘망똘망한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연아, 인사해. 정수연 선생님이야. 서연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또박또박했습니다. 어른스러운 느낌이었죠. 안녕. 서연아. 만나서 반가워. 저도요. 서연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뭐 타고 싶어, 서연아? 회전목 마요. 그렇게 셋이서 놀이공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은 의사세요? 응. 심장 수술하는 의사야. 와, 대단하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저도 의사 되고 싶어요. 그래. 멋지네. 아빠가 제 꿈을 응원해 주세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똑똑해. 꿈 꼭 이룰 거야.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죠. 서연이가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빠랑 학교 다닐 때 친했어요? 응. 같은 동아리였어. 아빠가 선생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 뭐라고? 착하고 똑똑한 선배였다고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호를 쳐다봤더니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포크를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습니다. 민호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서연이와 단둘이 남았죠. 서연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해도 돼요? 그래. 뭐든지. 선생님, 아빠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서연이는 11살 아이였지만 눈빛은 어른 같았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응, 좋아해. 아빠도 선생님 좋아해요. 어떻게 알아? 아빠가 선생님 얘기할 때 눈빛이 달라요. 엄마 얘기할 때랑 비슷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기억나? 조금요. 사진으로 많이 봤어요. 보고 싶지? 가끔요. 근데 아빠가 더 걱정돼요. 왜? 아빠는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요.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말 안 하시거든요. 서연이가 똑똑히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이 아빠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뭐 얘기했어?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밀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 어른스러웠죠. 엄마를 잃은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아빠를 걱정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 저야말로요. 서연이가 선배님 좋아했어요. 나도 서연이 좋더라. 다행이다. 걱정했거든요. 왜? 서연이가 선배님 싫어하면 어쩌나 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네. 몇 주 후였습니다. 서연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이 높아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병원으로 와. 내가 볼게. 1시간 후 민호와 서연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청진기로 폐소리를 들었습니다. 목도 확인했죠. 감기가 많네. 약 처방해 줄게. 심한 거예요? 아니야. 2, 3일 푹 쉬면 나을 거야.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주사 맞아야 돼요? 아니야. 약만 먹으면 돼. 다행이다. 서연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뭘, 당연한 거지.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약 잘 먹고 푹 쉬어. 금방 나을 거야. 네. 고마워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엄마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서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왜요? 전 진심인데. 서연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면 좋겠다는 그 말이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따뜻한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괜찮아? 잘 자고 있어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다행이다. 내일 약 잘 챙겨 먹여. 네. 선배님, 오늘 서연이가 한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귀여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경 쓰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와의 미래를요. 교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와의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미래를 상상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민호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습니다.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죠. 2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요? 싫은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좋아서 그래. 그럼 해주실 거예요? 응, 할게. 민호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였습니다. 수연아, 그 사람 재혼이잖니. 애까지 있고. 알아요. 그래도 전 그 사람이 좋아요. 넌 초혼인데 왜 굳이 그래야 하니? 아빠, 저 45이에요. 이제 늦었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수는 없지. 아무나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고집을 꺾을 순 없겠구나. 부모님은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못해서였지만요. 민호 집도 비슷했습니다. 민호 부모님은 제 나이를 걱정하셨죠. 민호야, 그 사람 나이가 많잖니. 애 낳기 힘들 텐데. 엄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서연이한테 동생 있어야지. 서연이는 괜찮대요. 그리고 전수연 선배님이 좋아요. 결국 양가 부모님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45의 신부였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끝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20년 전 그때처럼요. 민호 옆에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제 옆에 섰을 때 서연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예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례없이 진행된 간소한 시기였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민호가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저도 민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죠. 입맞춤을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서연이도 함께였죠. 해변을 걸으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손 잡아도 돼요? 그래. 서연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반대편에선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 입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었죠. 법적으로 완전히 제 딸이 되는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양어머니가 법적 친모가 되는 거죠. 서연이한테 물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네. 전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의 생모는 이미 사망했고 민호가 동의했으니까요. 몇 달 후 입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제 이름이 서연이 모친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45세 처음으로 엄마가 된 거였죠. 1년이 흘렀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포기했는데 기적처럼 생긴 아이였죠. 민호한테 말했을 때였습니다. 민호야,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를 꼭 껴안았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도 기뻐했습니다. 와,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응, 동생 생겨. 남동생이면 좋겠어요. 왜? 오빠 하고 싶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우라고 이름 지었죠.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민호와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동생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동생 작아요. 응, 아직 갓난아기니까. 제가 잘 돌볼게요. 고마워. 우리 서연이. 그날 민호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건축 모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민호가 만들어준 그 병원 모형이었죠.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 선배님이 간직하고 있는 거 봤어요. 이사 도와줄 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 소중했거든. 저도요. 이 모형 만들 때 선배님 생각했어요. 언젠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고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늦게 만났지만 지금이라도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나도 그래.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와 서연이가 진우를 돌보는 걸 도와줬죠. 밤에 진우가 울면 민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하자. 둘이서 아기를 돌봤습니다. 서연이도 학교 갔다 오면 동생을 봐줬습니다. 오빠 역할을 톡톡히 했죠.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호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서연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우는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건 없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었죠. 그걸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서연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진우는 어린이집에 다녔죠. 민호는 재택근무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설계 작업을 하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저는 병원에 출근했죠.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새로운 의사가 왔습니다. 흉부외과 전임이었죠. 이름은 최진석이었습니다. 35살 부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능력도 뛰어났지만 배경도 좋았습니다. 최 선생님, 이번 수술 참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수술실에서 제 옆에 섰습니다. 집중해서 수술을 지켜봤죠. 수술 후 탈의실에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질문해도 될까요? 뭔데요? 아까 그 봉합 기법이 궁금합니다. 설명해 줬습니다. 최진석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죠. 매번 수술에 참관하고 질문했습니다. 처음엔 열심인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봤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진석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실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과찬이에요. 아닙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인정하세요. 점심시간에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같이 식사하실래요? 오늘은 바빠서요. 그럼 커피라도요.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후배가 배우고 싶어 하는데 막을 수 없었죠. 카페에 앉았습니다. 최진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힘들어요. 왜요? 제 위치 때문입니다. 부원장 아들이라는 게요. 그게 왜요? 다들 제 실력이 아니라 배경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인정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최 선생님,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선생님은 어떻게 인정받으셨어요? 노력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석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수술 기법에 대해 물었고 논문 작성을 상담했습니다. 저는 성심껏 도와줬습니다. 후배를 가르치는 게 선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 회의가 길어졌어. 요즘 계속 늦네. 바쁘잖아. 알면서 왜 물어? 짜증이 났습니다. 피곤했으니까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요즘 너 너무 일만 해.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어 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환자들이 있는데. 알아. 하지만 가족도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지금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민호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일에만 빠져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석이 점점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이 있어서 병원이 즐거워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냥 후배의 존경이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였습니다. 학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학회였죠. 최진석도 참석했습니다. 첫날 발표가 끝난 후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모였죠. 최진석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발표 훌륭했습니다. 고마워요.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2차로 바에 갔습니다. 최진석이 계속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정말 존경해요. 알아요.
여러 번 들었어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 선생님이 좋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저 기혼자예요. 아이도 둘 있고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일어섰습니다. 최 선생님, 저 먼저 갈게요.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의 관심은 순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학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최진석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과에서 일했으니까요. 최진석은 여전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날 일은 미안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잊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최 선생님, 그만해요. 선생님도 외로우시잖아요. 보면 알아요. 뭐라고요? 병원에만 계시잖아요. 집에 일찍 안 가시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집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민호의 실망한 눈빛을 보는 게 괴로웠죠. 그래서 병원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최진석이 그걸 알아챘습니다. 선생님, 저랑 이야기해요.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실수를 시작했습니다. 최진석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카페에서, 퇴근 후에도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민호가 줄 수 없는 뭔가를 최진석이 채워줬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죠. 집에서는 엄마이고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의사였습니다. 최진석은 저를 의사로만 봤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였습니다.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었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수연 선생님이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웠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최진석 아내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세요? 뭐라고요? 같은 과 동료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뭘 봤다는 거죠? 문자 메시지요. 매일같이 주고받더군요. 오늘도 고마웠다. 당신이 있어서 즐겁다. 이런 것들요. 그건 선생님, 제 남편한테 손 떼세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후배를 가르쳤을 뿐이에요. 오해라고요? 기혼자가 다른 기혼자한테 매일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게 정상인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없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왔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무슨 일 있어? 민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원고는 최진석의 아내였습니다. 피고는 접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다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나도 궁금해. 이게 뭐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오해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럼 이 소장은 뭐야? 그 사람 아내가 오해한 거야. 나는 그냥 후배를 가르쳤을 뿐이야. 그냥 가르쳤다고?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매일 문자하고 늦게까지 같이 있는 게 그냥 가르치는 거야? 그랬어. 수술 기법을 알려줬고 논문 지도했어. 정서적으로는 뭐, 마음은 그 사람한테 기댄 거 아니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 사람이랑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야.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어? 없어. 맹세할게. 그럼 뭐가 있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의지했어. 정서적으로. 왜? 외로웠어. 나랑 있으면서도 너는 날 엄마로만 봤어. 아내로만 봤어. 하지만 난 의사이기도 해. 인정받고 싶었어. 내가 인정 안 해줬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일만 했어. 집에 있어도 병원 생각만 했어. 아이들이랑 시간도 안 보내고. 나는 혼자 다 감당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20년을 기다렸어. 너랑 행복하고 싶었어. 근데 넌 또 일만 선택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말이 다 맞았습니다. 저는 또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다음 날 최진석을 만났습니다.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뭐가요? 아내한테 왜 말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들킨 거예요. 어떻게요? 제 휴대폰을 봤대요. 문자 다 봤어요. 망했네요. 최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내가 저한테 위자료 청구했어요. 저도 알아요. 제 아내가 그랬다고 하더군요. 막을 수 없었어요?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화가 너무 나서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하면 선생님이 질 거예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증거가 있어요. 문자 메시지요. 법적으론 정서적 간통도 인정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잠깐 나가 있을게. 생각 좀 해야겠어. 어디 가는데? 부모님 집. 아이들은 데려갈게. 기다려.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나도 정리가 안 돼. 민호야, 제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민호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수연아,
나도 힘들어. 너를 믿고 싶은데 못 믿겠어. 믿어줘.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알아. 그래도 마음이 아파. 넌 그 사람한테 기댔잖아. 나한텐 안 기대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민호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연이와 진우도 따라 나갔죠. 서연이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한 거 맞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년을 기다려 얻은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또다시 일을 선택했습니다.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행복이 두려웠나 봅니다.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협의하자. 문자였습니다. 차갑고 짧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끝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누죠.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진우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친양자 입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정 선생님의 친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파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양자 파양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친양자는 완전한 친자 관계입니다. 파양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학대나 유기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 파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민호가 답답한 표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 양육을 하거나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하면요? 법원이 판단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뭘? 이혼 말이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아,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못하겠어. 왜? 나 정말 잘못 인정했잖아. 인정한다고 다가 아니야. 신뢰가 깨졌어. 다시 싸우면 되잖아. 얼마나 걸릴까? 1년? 2년? 그동안 나는 의심하면서 살아야 해. 의심 안 하게 할게. 투명하게 살게.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넌 또 일을 선택할 거야. 20년 전처럼 지금처럼. 안 그럴게. 약속할게. 약속 못 지킬 거 알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일을 선택했습니다. 의대 다닐 때도 레지던트 때도 전문의가 되어서도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차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통화 못해요. 왜? 잠깐만.
아빠가 엄마랑 얘기하지 말래요. 서연아, 끊어야 돼요.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이마저 잃는 건가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최진석을 마주쳤습니다. 피하려고 했지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선을 넘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제 아내가 소송 취하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설득했어요. 선생님이 잘못한 게 없다고요. 고마워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취하되어도 이미 무너진 건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송 취하됐어. 증거가 없다는 거야.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 그래도 마음은 변하지 않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수연아, 나도 힘들어. 2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억울해.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민호 부모님 집 앞에 갔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호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수연아, 어머님, 아이들 좀 보고 싶어요. 어머니 표정이 난처했습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구나. 제발이요. 잠깐만이라도요. 민호가 안 된대. 아이들한테 혼란스럽다고. 저 엄만데요. 법적으로도 서연이 엄마예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할 것 같구나. 문이 닫혔습니다. 돌아서는데 창문에서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커튼이 쳐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 앞에서 서연이를 기다렸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죠.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와요? 보고 싶어서.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서연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안아줬습니다.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집에 언제 와요? 곧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엄마 화났어요.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요. 엄마도 그래. 절대 널 떠나지 않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서연이를 놓아줬습니다. 빨리 가. 아빠가 기다릴 거야. 서연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파양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연이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서연이는 저랑 있고 싶어 해요. 그럼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니까요. 민호는요? 강 씨도 양육권을 주장할 겁니다. 친부니까요.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를 증인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이런 싸움에 끌어들이는 게요. 한 달 후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민호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이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랑 살고 싶니? 서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 다요. 둘 다 같이 살고 싶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어려워. 엄마 아빠가 헤어지기로 했거든. 왜요? 엄마가 잘못한 거 알지만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엄마를 잃었어요. 교통사고로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수연 엄마가 오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셨어요. 아플 때 돌봐주시고 학교 행사에 오시고 동생도 낳아주셨어요. 판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가 실수한 거 알아요. 아빠한테 상처 준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또 잃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제발 헤어지지 마세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되면 안 돼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복도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야.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 들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민호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 변할게. 진짜 변할게. 일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할게.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할게. 이번엔 지킬게.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시간을 줘.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가족 상담이었죠. 민호와 저, 그리고 서연이가 함께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에만 빠져서 가족을 소홀히 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다시 함께였으면 좋겠어요. 상담은 매주 계속되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정말? 단 조건이 있어. 병원 일 줄여. 가족 시간 확보해. 그럴게. 약속할게.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알아. 절대 망치지 않을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와 진우가 저를 반겼습니다. 엄마.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민호가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우가 장난을 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고마워. 뭐가? 다시 기회를 줘서.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해보자. 응, 꼭 잘할게.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